Dobro. History. Archive. 1950년 12월 혹독한 겨울의 한반도였죠. 전쟁의 불길 속에서 한 척의 낡은 화물선이 무려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바다로 나선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지옥 같은 항해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5명의 아기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흥남철수 작전과 그 중심에 있었던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믿기지 않는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절망의 순간에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그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50년 10월까지만 해도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면서 이제 통일이 정말 눈앞에 온 것 같았어요. 아,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때군요. 그렇죠. 메가더 장군이 크리스마스에는 다들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약 30만 명의 중공군이 예고도 없이 국경을 넘어오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30만 명이요? 네, 특히 동부전선, 그중에서도 장진호에 있던 미 해병 1사단을 포함한 미 제10군단이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죠. 아,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 영화로도 나와서 그 처절함은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벌어진 전투였다고요? 맞습니다.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야말로 사투 끝에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흥남항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모든 걸 걸고 탈출을 해야 했던 거군요. 네, 군인들만 10만 명, 그리고 엄청난 양의 군사 장비까지 이들을 모두 배에 태워 남쪽으로 탈출시키는 거대한 작전이 시작된 거죠. 보통 철수 작전이라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덩케르크 철수를 많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장비는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흥남철수는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건가요? 군의 목표 자체가 달랐던 겁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덩케르크는 그야말로 구출 작전이었어요. 병력을 살리는 게 최우선이었죠. 아, 구출. 하지만 흥남철수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 총책임자였던 알몬드 장군은 이걸 전략적 재배치라고 불렀습니다. 재배치요? 네, 단순히 후퇴하는 게 아니라 병력과 장비를 온전히 보존해서 다른 전선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계산이었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전력을 고스란히 옮겨서 다른 곳에서 다시 싸우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배 한 척의 공간이 정말 금쪽같이 중요했겠네요. 무기 하나, 차량 한 대 더 싣는 게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배의 모든 공간은 군인과 장비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게 작전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인수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변수였죠? 중공군의 보복을 두려워한 북한 주민들, 무려 10만여 명이 살기 위해 흥남 부두로 몰려든 겁니다. 10만 명이요? 잠깐만요. 군인 숫자와 맞먹는 인원이 갑자기 부두로 몰려들었다고요? 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와, 부두가 그냥 마비되었겠어요. 자료에 나온 사진이나 증언을 보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두는 물론이고 주변 백사장까지 피라민들로 새까맣게 뒤덮였죠. 군 지휘부 입장에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작전 수행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 건 물론이고 이 피라민들 틈에 혹시 적의 스파이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있었고요. 아, 군사적 효율성이냐, 눈앞에 인도주의적 참사냐,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순간 역사는 종종 한두 사람의 용기로 물줄기를 바꾸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한국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현봉학 박사 말입니다. 네, 하몽 출신의 의사이자 당시 미 제10군단 사령관의 민사부 고문으로 일하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는 부두에 모인 동포들이 철수작전이 끝나면 중공군에게 끔찍하게 학살당할 거라는 걸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작전의 실무 책임자였던 미 제10군단 부참모장 에드워드 포니 대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유명한 호소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자료에 기록된 그의 말을 보면 당시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는 포니 대령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해요. 대령님, 저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가실 겁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중공군에게 넘겨주고 모두 죽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요. 와,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바로 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이실 겁니까?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에 직접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었네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외면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포니 대령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상륙작전 전문가로 항만 통제의 실권을 쥔 인물이었는데 현 박사의 진심 어린 호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현 박사를 격려하면서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죠. 뭐라고 했는데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그리고는 총책임자인 알몬드 장군을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랑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민간인 고문이 딱 만난 거네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알몬드 장군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였다고 들었습니다.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알몬드 장군에겐 부대의 안전과 장비 보존이 최우선 과제였으니까요. 피란민 수송은 작전의 방해만 될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죠. 군 지휘관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란민은 정말 큰 위험 요소니까요. 맞아요. 스파이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질서가 무너지면 작전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현봉학 박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몬드 장군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 논리가 아니라 그의 신앙심과 인간적인 양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부두에 모인 피란민들 중 상당수가 공산 정권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가려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끈질기게 설득했죠. 군사 논리만으로는 안 되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설득을 시도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며칠에 걸친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알몬드 장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군사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도덕적 용기를 발휘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좋다. 군수물자를 실어 나른 뒤에 남는 공간이 있다면 피란민들을 키워주도록 하라. 이 한마디가 1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이 내려졌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배는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당시 흥남항에는 수많은 군함과 수송선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평범한 화물선이었던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그게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원래 군인이나 승객을 태우는 배가 전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물자 수송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길이 139m의 평범한 화물선이었습니다. 정원은 승무원 47명에 비상시를 대비한 승객 자리 12개가 전부였죠. 60명도 채 못하는 배였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배에 실려있던 화물이라고요? 맞습니다. 12월 21일 이 배가 흥남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밑바닥 화물칸에는 항공기용 제트 연료 드럼통 300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트 연료요? 300톤? 네, 작은 충격이나 불꽃 하나에도 배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죠. 그건 그냥 바다 위의 거대한 폭탄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람들을 태우겠다고요? 그 배의 선장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위험한 임무를 받아들인 거죠? 레너드 라루라는 이름의 선장이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는 피라민을 태워달라는 요청을 받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태우겠다. 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단이었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요? 그는 피라민 한 명이라도 더 태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배에 실려있던 모든 무기와 군수물자를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군수물자를 버리라고요? 그건 군법회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 경력을 전부 거는 정말 엄청난 결단이었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질적 가치나 군법보다 눈앞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결정 덕분에 수천 명을 더 태울 공간이 확보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승선이 시작되었군요. 1만 4천 명이 갔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그 과정은 어땠나요? 인간 테트리스 같았다는 표현을 봤습니다. 정말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12월 22일 저녁부터 꼬박 24시간 가까이 승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화물을 내릴 때 쓰는 기중기에 나무판을 매달아 거기에 15명에서 20명씩 올라타면 그걸 5개의 거대한 화물칸 속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을 썼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한 층이 사람들로 빽빽하게 차면 그 위를 덮개로 덮고 그 위에 또 사람들을 태우고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이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꼼짝없이 서서 가야만 했죠.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그렇게 12월 23일 1만 4천 명을 태운 배는 마침내 흥남항을 떠나죠. 다니엘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요. 하지만 진짜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배 안에는 음식도 물도 화장실도 의약품도 전혀 없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난방도 안 되는 쇠로 된 화물칸 안에서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 공포에 떨어야 했죠. 그대가 항해하는 바닷길에는 북한군이 설치해놓은 기뢰들이 깔려 있었어요. 언제 배가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배 밑에는 제트 연료 300톤, 바다에는 기뢰.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항해였군요. 당시 한 선원의 증언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빽빽한 공간에서 수많은 노인과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고 해요. 조용했다고요? 네.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네. 바로 5명의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와, 극한의 공포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어둡고 차가운 화물칸 구석에서 산모들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있을 리 만무했죠. 1등 항해사와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탯줄을 찰 가위조차 없어서 이빨로 끊었다는 증언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참혹함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장면이 그려져서 소름이 돋네요. 이건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신호, 희망 그 자체였겠어요. 정확합니다. 미군 승무원들이 이 아기들에게 김치 1호부터 김치 5호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는데 이 아기들의 탄생은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피란민들과 지쳐있던 선원들 모두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라로 선장이 훗날 신의 손길이 내 배에 조타륜을 잡고 있었다고 고백했는데 아마 이런 순간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메르디스 빅토리호가 흥남항을 떠난 바로 다음 날인 12월 24일 미군은 중공군이 항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두의 모든 시설을 폭파해버립니다. 네,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흥남철수 작전은 완전히 끝났죠. 그야말로 마지막 탈출선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이틀간의 사투 끝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에 배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죠. 원래 목적지는 부산이었지만 부산항은 이미 피란민으로 포화 상태라 입항을 거부당했습니다. 부산도 안 됐군요. 네, 그래서 방향을 돌려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배의 문이 열렸을 때 정말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만 4천 명의 승선 인원 중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5명이 늘어난 1만 4,005명이 배에서 내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네, 배에서 내린 피란민들은 말을 잃은 채 선교에 서 있는 라루 선장과 선원들을 향해 그저 머울차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언어를 넘어선 가장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정말 놀라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1만 4천 명의 피란민 중에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의 부모님이 타고 계셨다는 사실은 정말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이 바로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에 거제도에서 태어났죠. 그는 2017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저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도주의적 결단이 반세기 뒤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생시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말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먼저 김치 5호로 태어난 이겸필 씨는 거제도에서 수의사로 살면서 자신의 기적 같은 출생 이야기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레너드 라루 선장. 그의 삶은 정말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선장직을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었다고요? 네, 1954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 뉴저지주의 한 베네딕토회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리누스라는 이름의 수사로 평생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수많은 사람을 구한 영웅적인 선장이 모든 걸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건 그 항해가 그에게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정말 깊은 영적 체험이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어쩌면 그 참상과 기적을 동시에 겪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생전에 흥남철수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누군가 물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배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카톨릭교회에서는 그를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추대하기 위한 시복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흥남철수와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기적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건이 아니었네요. 군사적 효율성을 넘어선 도덕적 용기를 낸 지휘관, 동포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호소한 통역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선택한 선장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한두 사람의 올바른 결단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는 그중 가장 극적인 예시일 뿐 그날 구한 1만 4천 개의 생명과 그 후손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1993년에 고철로 해체되어 이제는 사라진 메로디스 빅토리오. 하지만 그 배가 실어 날랐던 생명의 가치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항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